나는 이번 책을 읽으면서 600만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데 큰 기여를 한 아이히만이 일상생활에서는 우리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심지어 가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듣고 내가 만약 똑같은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면 어떤 행동을 취했을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더라. 평범하게 살아온 우리는 과연 누군가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지시가 떨어지면 이것에 대한 저항 없이 순순히 명령을 따를까? 나의 형 질문을 듣고 군대가 생각났어. 군대에서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원칙이잖아. 이 원칙으로 인해 후임병들을 꾸짖는 선임병들도 많았고, 꾸짖는 과정에서 부당한 폭언과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어. 이 행위에 대해서 선임병들은 이것이 우리 부대의 전통이고, 난 그저 우리 부대의 전통을 따랐을 뿐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여기에서 나는 본인의 악행을 그저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고 주장하는 아이히만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 네, 내가 봤을 때 너가 말했던 이제 군대 선임병과 이제 아이만의 공통점은 이제 생각의 부재인 것 같아. 이제 아무리 부당한 지시여도 이제 나한테 피해가 안 가면 이제 그만이라는 마음가짐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으려는 태도가 이런 악의 평범성을 낳았다고 생각해. 다시 말해서 이 현 체제에 대한 부당함을 생각하려 하지 않고 만약 이제 부당함을 느꼈다 하더라도 이에 맞서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 역시 현 체제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이익을 위해 순순히 따른 게 아니었을까? 요즘 사회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사는 것보다는 이제 내가 잘 사는 것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는 게 느껴져. 과연 우리 역시 이제 연준이 형이 한 질문에 확실하게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부당함에 대해 생각할 의지가 있고 이에 맞설 용기가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나는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했는데, 책의 아이만은 독일 청년들이 느끼는 죄 없는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신이 공개 처형이 되기를 원했어. 나는 이런 아이만의 태도가 위선처럼 느껴졌어. 그는 이미 과거 유대인 대학살이라는 창극을 낳은 악인이지만 그의 이런 위선적인 행동이 그의 최후가 평범했던 악인, 죄를 뉘우친 악인으로 평가받기를 원했던 끝까지 악한 마음이 내포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도 이제 아이만이 본인이 이제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함으로써 이제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내고 최후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으면 이제 피해자로 하여금 이제 비난의 화살을 쏘지 못하게 하는 완벽한 자신의 무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어. 난 그런 점에 있어서 그는 끝까지 자신의 악행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아까 연준이 형이 말했던 것처럼 그는 이제 생각의 부재에 의해서 악행을 저질렀어. 그리고 그는 피해자가 느꼈을 아픔이 아니라 자국 청년들이 느끼는 죄책감을 보고 자신의 죄를 인지했다는 점도 그가 여전히 자신의 악행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 그치. 만약 그가 좀 더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다면 가해자의 죄책감보다는 피해자의 상실감을 신경 썼을 거고 그런 떳떳한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행동에 대한 결과와 책임,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생각하며 우리도 모르게 행해질 수 있는 악을 덜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아. 이제 나는 이제 책을 읽고 이제 인간이 사유의 부재가 있을 때 이제 스스로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면서 스스로의 행동에 이제 수치를 느끼는 능력을 상실하고 윤리적 감수성의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 인상 깊었어. 요즘 약간 자기 합리화라는 말도 좀 많이 나오잖아.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과연 합리화의 기준은 이제 어디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맞아. 합리화라는 것은 꼭 나쁜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장 우리가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클라이언트의 요구와 이제 현실적인 조건들 사이에서 알맞게 좀 조율을 해서 합리적인 공간 설계를 하는 게 우리 주요 목표잖아. 그렇다 보니 이제 자아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 합리성은 좀 좋게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아. 나는 자아 비판적 사고에 더해서 타인의 비판적 시선도 받아들여야 비로소 합리성에 부합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아무리 비판적인 시선을 가졌다고 해도 정말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는 못할 것 같아. 그렇기에 타인이 말해주는 다른 비판적 의견들을 수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 맞아. 실제로 우리가 건축 설계를 하면서 교수님에게 매주 크리틱이라는 명분으로 우리 설계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듣자. 이 과정에서 합리성에 근거한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연습이라고 생각해.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의 건축을 하면서 이러한 합리성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또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 본 건 이제 홀로코스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느꼈어. 이제 홀로코스트나 여기 히로시마 사건을 이 책에서는 이제 종교라는 절대적인 자리에서 종교가 사라지게 되고 과학이 이제 그 자리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고삐 풀린 결단과 이런 과학의 수단의 힘이 합쳐진 결과라고 말하고 있잖아.
그 이후의 상황들을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고 이제 무언가 새로운 윤리나 개념들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 나는 이게 건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 맞아. 건축도 근대 여러 거장들의 건축이 주가 되었던 시대가 있었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거장들이 주도하는 건축이라기보다는 점점 다양한 형태의 건축들이 등장하고 있지. 그런데 그에 비해 이런 기술적인 발전에 따라갈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부족하다고 봐. 어떤 점들이 발전을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될까? 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인식의 변화가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것 같아.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왜 이런 문제점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 마찬가지로 건축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건축에서 생기고 있는 문제들이 왜 이제야 주목받고 있고 앞으로 좋은 방향 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 이제 우리가 먼 미래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해서 한참 지나서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확하게 설계하는 법을 배우고 이제 관습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노력이 이제 우리 자신에게도 앞으로의 건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